우리가 정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황희정승인데요. 그 이유는 황희가 세종 시절에 우의정 1년, 좌의정 5년, 영의정 18년을 해서 총 24년이나 정승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통틀어 최장 기록이죠. 그런데 어떻게 황희는 이리도 오랜 시간 정승 생활을 한 걸까요? 황희는 1363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황희의 부모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황희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다는 정도만 알 수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 1376년 14살이 된 황희는 일단 음서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가 이후 1389년에 27살의 나이로 문과에 합격해 다음 해인 1390년부터 정구품 성균관 항록으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사에 따르면 고려 말 이성계 세력의 반대편에 서 있던 황희는 고려가 멸망한 뒤 낙향하여 두문동이란 곳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두문동에는 고려 멸망에 상심하여 관직을 때려친 현자 72명이 함께 들어가 살면서 태조가 다시 관직에 나오라 명령해도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텼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때 이 72명의 현자와 함께 황희도 두문동에 들어갔는데 다른 현자들이 황희에게 자네의 능력은 이렇게 썩히기엔 너무 아깝네. 자네만은 다시 조정에 돌아가 백성을 위해 힘써 주시게. 맞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일세. 황희 자네만은 다시 돌아가야 하네. 라며 설득해서 황희 홀로 다시 조정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태조는 끝까지 자기 말을 안 듣는 두문동 현자들에게 화가 나 아예 마을 전체를 불살라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야사의 이야기니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실록에 따르면 황희는 태조 때 이미 육품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개국공신 목록에는 이름이 없는 걸로 보아 아마 중립을 지키던 쪽이었으나 태조가 중립 세력을 포용하려 했기 때문에 황희도 계속 관직 생활을 이어갔던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황희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라고 판단되면 왕에게도 서슴지 않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태조, 정종 땐 여러 번 파직되기도 하면서 순탄치 않은 관직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파직과 복직을 번갈아 하던 황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건 바로 태종 5년에 지신사로 임명되면서부터인데요. 지신사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보고하기도 하는 직책으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태종은 황희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이 일은 오직 나와 경만이 알고 있으니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곧 경이한 짓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지신사로서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입증한 황희는 이후 이조, 호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의 판서직을 모두 거치는 파격적인 인사행보를 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부 장관직을 모두 한 번씩 맡아봤던 건데 이렇게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걸 꿰고 있으니 훗날 정승으로서 나라를 이끌 능력을 확실히 얻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태종에게 신임받던 황희가 태종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양녕대군의 세자 폐위를 반대했던 일이었습니다. 양녕의 탈선이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과인은 오늘부로 양녕을 세자에서 폐위한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런 일로 세자를 폐하시다니요. 본디 왕위는 장자 세습이 가장 합당한데 나라가 건국된 이후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사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간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사오니 부디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양녕의 탈선이 한두 번이 아니거늘 어찌 이런 녀석에게 왕위를 이으라 하는 것이냐. 왕이 내놈은 이전에 민씨 가문을 수청할 때 앞장섰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러 양녕 편을 드는 것 아니냐. 아니옵니다 전하. 신은 단지 세자 저하가 가여워서 그리 말했을 뿐이옵니다. 내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양녕을 폐하고 황희와 같이 반대하는 자들은 저 멀리 시골로 유배토록 하라. 이때쯤 태종은 이미 양녕에게서 마음이 떴고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충녕을 세자로 임명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의견에 반기를 든 황희에게 크게 실망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세종에게 왕위를 넘긴 태종은 세종에게 다시 황희를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주상,
나란 일을 돌보는 데엔 황희만한 인재가 없소. 내 직접 황희를 내쫓긴 했지만 다시 불러들인다면 주상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오. 그렇게 다시 조정에 돌아온 황희는 이후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해 기근을 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세종 8년 마침내 우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황희는 좌의정에 오르고 맹사성은 우의정에 오르면서 마침내 세종시대의 명제상 투톱이 완성되는데요. 이때 영의정 자리는 비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둘이 최고의 관료였으며 둘은 환상의 콤비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세종은 정치, 과학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꾀했고 그래서 당시 시대에 비해 앞서 나간 정책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반면 황희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에 세종이 너무 앞서 나갈 때마다 소신 있는 반대 의견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반면 황희가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조정 분위기가 무거워지면 맹사성은 부드러운 유화책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화시키고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환상의 콤비가 탄생한 거죠. 또한 황희는 결단력 있고 강단 있게 일을 추진하는 성격인 반면 맹사성은 온화하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맹사성이 종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이 지지부진해질 때면 또 황희가 이를 보완해서 결단을 내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렇게 둘은 약 9년간 황희가 좌의정일 땐 맹사성이 우의정으로, 황희가 영의정일 땐 맹사성이 좌의정으로 임명되어 세종의 오른팔 왼팔로서 크게 활약합니다. 이런 둘의 성격은 사생활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보통 황희정승이 뇌물도 받지 않고 검소한 청백리였다고 들어왔지만 사실 황희는 청백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좌의정 황희의 사위이자 형조판서 서선의 아들인 서달이란 자가 길을 가던 중 하급관리 한 명이 자기를 보고는 그냥 지나치자 수하들을 시켜 그를 잡아오게 합니다. 저 하급관리 놈이 어디 감히 나같이 높은 분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당장 저놈을 잡아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거라. 그러자 하급관리를 마구 패기 시작하는 서달의 수하들. 그러던 중 지나가던 다른 하급관리가 이를 보고 항의하자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관리를 이렇게 두들겨 팬단 말이오? 뭐? 무슨 일이시기에? 저놈도 잡아다 패버려라.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저놈이 해롱거리는 걸 보니 낮술을 퍼먹은 모양이다. 더 패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거라. 그런데 앞불싸 매타작을 당한 하급관리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관아에선 이 소식을 듣고 조사에 나서는데 아니 이럴 수가. 서달이라면 좌의정 대감의 사위이자 형조판서 나으리의 아들 아닌가. 당시 영의정 자리가 비어있었기에 좌의정은 사실상 지금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자리였고 형조판서는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같은 자리였기에 수령은 괜히 상부에 보고했다 자기 앞길이 꼬일까 두려워 이 사건을 가지고 곧장 황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황희와 서선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갖은 공작을 다 하는데요. 먼저 황희는 맹사성을 찾아가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일이 터진 마을이 자네의 출신지 아니던가. 자네가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좀 설득해주게. 그러자 맹사성은 사건을 맡은 관청 수령에게 부탁해 이를 잘 처리해달라 했으며 황희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뇌물을 주어 설득하고 또 피해자의 부인을 협박해서는 이를 덮기로 합의합니다. 또한 형조판서 서선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작해 서달이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금방 풀어졌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해서 이들이 속이려 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종이죠. 이렇게 갖은 노력을 다해 사건을 조작했으나 세종은 올라온 사건 보고서를 딱 한 번 훑어보더니 이 보고서는 뭔가 이상하구나. 의금부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거라. 얼마 후 일의 진상이 일어싸웁니다. 이게 웬 수작들이더냐. 당장 서달과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고 황희와 맹사성을 파면하도록 하라. 그런데 일주일 뒤 이만하면 됐다. 황희와 맹사성을 다시 불러들이도록 하라. 세종은 아버지 태종에게 배웠는지 능력 있는 신하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성격이었습니다.
이들이 부패를 저질러서 발생하는 손해보다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나라와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황희는 다른 부정부패도 많이 했었는데요. 황희는 백성을 동원해 개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뒤 개간한 땅 대부분을 혼자 차지하고 어떤 마을 수령에게 땅을 받는 대가로 그의 아들에게 벼슬을 줬다가 걸리고 자기 아들의 땅이 관청에 몰수당하자 세종에게 직접 글을 올려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청렴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또한 황희의 아들들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 어느 날 황희의 서자 황중생이 세자궁에서 기물을 훔치다 걸렸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다 황희의 적자 황보시는 더 많은 궁궐 폐물을 훔쳐다 자기 첩에게 줬던 것까지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일로 황보시는 과전을 반납하라는 벌을 받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들은 황희의 장남 황치시는 아니 잠깐만, 보신이 땅 중엔 기름진 땅이 많은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어차피 뺏길 거면 내 돌땅이랑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 했다가 걸려서 가족이 다 같이 개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황희는 이 일의 출발점인 황중생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성을 조씨로 바꿔버렸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다 알고 나니 황희는 청렴결백, 너그러움, 대인배 같은 인격과 거리가 멀어 보이죠. 황희의 이런 선한 이미지는 대부분 야사에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이런 이미지들은 맹사성에게 더 어울렸습니다. 맹사성은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자기보다 관직이 낮은 사람이 집을 찾아와도 꼭 공복을 갖춰 입고 대문 밖까지 마중 나갔으며 항상 손님을 윗자리에 앉히고 돌아갈 때도 문 밖까지 배웅하는 등 공손함의 대명사였는데요. 또한 황희에 비해 훨씬 청렴하고 결백했다고 하니 야사에서는 이 맹사성의 성격을 가져다 황희에게 입힌 것 같죠. 마지막으로 황희하면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세종이 황희를 죽기 직전까지 노예처럼 부려먹었단 겁니다. 실제로 황희는 87살이 되어서야 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이후 4개월 만에 세종이 죽었으니 진짜 끝까지 일을 시킨 게 맞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 황희는 일을 그만하고 싶었는데 세종이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런 밈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실록에 나오는 황희의 사직 신청 기록 때문인데요. 황희는 장장 20년 가까이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했으나 세종은 계속 황희를 붙들어 놨습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요? 당시 세종은 황희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으며 황희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황희는 부정부패에도 많이 연루되어 있었고 한 사람이 오래도록 고위관직에 머물러 있으면 더욱 부패하기 마련이기에 대관들의 탄핵을 많이 받았는데요. 따라서 세종은 이렇게 황희와 짜고 쇼를 벌여서 대관들에게 황희는 물러나고 싶어하나 내가 원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황희를 보호해주는 거였죠. 황희가 정말로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어 했으면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더 혹사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기색을 보였어야 했는데 사직을 청했다 거절당했다는 기록을 제외하곤 황희가 이 일로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 둘이 짜고 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황희에 대해선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 시간엔 과연 세종이 이렇게 명재상을 둘이나 거느리고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알아볼까요?